한국계 미국 청년이 17세의 최연소로 미국 변호사 시험에 합격을 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는 합격을 하자마자 지방검사로 임용이 되었습니다. 1년 후 그의 동생도 변호사 시험에 합격을 했는데요. 한국계 남매가 최연소 변호사 합격이라는 타이틀을 거머쥐며 한국의 교육법을 미국 뉴스에서 앞다투어 소개하고 있습니다. 미국인들은 모두 놀라워하고 있는데요. 무슨 사연인지 시작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의 영재교육 전문가 헨리 윌슨입니다. 30년 넘게 영재교육 분야에서 수많은 아이들을 만나왔지만 제가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그 어떤 경험과도 비교할 수 없는 특별한 가족의 이야기입니다. 이들은 미국 법조계의 역사를 새로 쓰며 교육계에 신선한 충격을 안겨준 주인공들입니다. 2012년 어느 봄날 벚꽃이 만개한 뉴저지의 조용한 거리에 위치한 영재교육원에서 운명 같은 만남이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이민 온 박 부부가 5살 아들의 지능검사를 의뢰하셨는데 그때만 해도 이 만남이 제 인생의 터닝포인트가 될 줄은 상상조차 못했습니다. 당시 저는 그저 평범한 영재검사 의뢰 중 하나라고 생각했으니까요. 첫 만남부터 제임스는 확연히 달랐습니다. 5살이라고는 도저히 믿기지 않는 깊이 있는 눈빛으로 저와 영어로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더군요. 대부분의 아이들이 낯선 환경에서 위축되는 것과 달리 그는 호기심 어린 눈으로 연구실의 모든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특히 책장에 꽂혀있는 전문 서적들의 제목을 하나하나 읽어가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죠. 지능검사 결과는 저의 모든 예상을 뛰어넘는 충격적인 것이었습니다. IQ 160을 훌쩍 넘는 수준이었고 특히 언어 능력과 논리력은 성인의 수준에 맞먹었습니다. 검사를 진행하는 동안 그는 주어진 문제들을 마치 게임을 하듯 즐기면서 풀어나갔고 때로는 문제의 오류를 지적하기도 했죠. 20년 넘게 영재검사를 해온 제가 처음 겪는 경험이었습니다. 하지만 정말 특별했던 것은 그의 학습에 대한 태도였습니다. 대부분의 영재들이 보이는 전형적인 패턴이 있습니다. 수학에 뛰어난 아이는 과학에만 몰두하고 음악적 재능이 있는 아이는 예술에만 집중하는 시기죠. 하지만 제임스는 달랐습니다. 그의 호기심은 모든 영역을 아우르며 놀라운 집중력으로 각 분야를 깊이 있게 탐구해 나갔습니다. 아침에는 철학책을 읽고 오후에는 수학 문제를 풀며 저녁에는 과학 실험을 하는 시기였죠. 특히 피아노를 연주하면서 수학적 패턴을 발견하고 문학작품을 읽으며 역사적 맥락을 연구하는 등 서로 다른 분야를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능력이 탁월했습니다.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셰익스피어와 관련된 일화입니다. 도서관에서 우연히 셰익스피어 전집을 발견한 제임스는 5살이라는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 어려운 책을 읽겠다고 결심했습니다. 부모님은 당연히 반대하셨죠. 현대 영어도 아닌 고어체 영어로 쓰인 셰익스피어를 5살 아이가 읽는다는 것은 불가능해 보였으니까요. 하지만 제임스의 고집은 대단했습니다. 매일 밤 한 페이지씩이라도 읽겠다며 사전을 옆에 두고 단어를 하나하나 찾아가며 독파해 나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한 달 뒤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제임스는 햄릿의 유명한 독백 to be, ought to be를 완벽한 발음과 억양으로 암송해낸 것입니다. 심지어 그 내용까지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었죠. 이러한 제임스의 놀라운 재능은 마치 선한 영향력처럼 동생들에게도 전해졌습니다. 둘째 엠마는 4살 때부터 오빠가 공부하는 모습을 지켜보며 자연스럽게 학습을 시작했고 막내 사라 역시 언니 오빠를 따라하며 또래보다 훨씬 앞선 학습을 시작했습니다. 세 남매는 서로에게 좋은 자극제가 되어주었고 때로는 선생님이 되어주기도 했죠. 이런 아이들의 모습을 지켜보며 박 부부는 과감한 결정을 내렸어요. 집의 구조를 완전히 바꾸기로 한 것입니다. 보통 한국 가정에서는 거실을 공부방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 박 부부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자신들의 주침실을 도서관으로 개조했습니다. 벽면 가득 책장을 설치하고 개별 학습 공간을 만들었죠. 거실은 토론실로 꾸며 가족들이 함께 모여 지식을 나누는 공간으로 활용했습니다. 2019년 겨울 차가운 매사추세츠의 바람이 창문을 때리던 날 12살이 된 제임스가 제 사무실을 찾아왔습니다. 여전히 또래보다 작은 체구의 까만 정장을 단정하게 차려입은 모습이었지만 그의 눈빛만큼은 어느 때보다 단단해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날 제임스는 저에게 놀라운 결심을 들려주었습니다. 자리에 앉자마자 그가 입을 열었습니다. 평소와는 다른 비장한 표정이었습니다. 선생님, 저 로스쿨에 가고 싶어요. 검사가 되어서 정의로운 세상을 만들고 싶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고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진지했습니다. 처음에는 너무 이른 결정이 아닐까 걱정했지만 제임스의 이야기를 들으며 제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사실 제임스는 이미 수개월 전부터 체계적으로 법과 관련된 공부를 시작했더군요. 매일 밤 아버지와 함께 각종 판례를 분석하고 유튜브로 법정 변론을 보며 연습했다고 합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것은 그가 만든 미니 로스쿨 시스템이었습니다. 동생들과 함께 모의 재판을 하면서 놀았는데 제임스가 검사 역을, 엠마가 변호사 역을, 막내 사라는 배심원 역할을 맡아 진지하게 재판을 진행했다고 하더군요.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났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미국 법조계 200년 역사상 13살 아이가 로스쿨에 입학한다는 건 전례가 없는 일이었죠. 모든 로스쿨은 학부 졸업을 필수로 요구했고 대부분 21세 이상이라는 나이 제한도 있었습니다. 법조계의 보수적인 특성상 이 장벽을 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그때 제임스의 아버지가 한 줄기 빛과 같은 해결책을 제시하셨습니다. 캘리포니아주의 특별한 교육법 조항을 발견하신 거죠. 대학 자격 인증 시험만 통과하면 고등학교 졸업장 없이도 로스쿨 지원이 가능하다는 규정이었습니다. 게다가 온라인 로스쿨이라면 나이 제한도 상대적으로 유연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셨습니다. 우리는 곧바로 치밀한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제임스는 놀라운 집중력을 보여주었습니다. 매일 새벽 5시부터 밤 11시까지 꼬박 12시간을 공부에 매진했고 주말에도 쉬지 않았습니다. 그의 학습법은 더욱 놀라웠죠. 1000페이지가 넘는 법률 서적도 먼저 전체를 빠르게 훑어본 후 상세히 읽는 방식으로 놀라운 효율성을 보여주었습니다. 마치 성인 수험생처럼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공부였죠. 가족의 지원도 대단했습니다. 둘째 엠마와 막내 사라는 자발적으로 오빠의 공부에 동참했습니다. 셋이 함께 모의 재판을 하고 서로 질문을 주고받으며 실력을 키워나갔죠. 부모님이 만들어주신 도서관은 이제 작은 법정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벽에는 각종 법률 용어가 적힌 포스터가 붙었고 책상 위에는 두꺼운 법전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죠. 드디어 2020년 초 우리는 떨리는 마음으로 첫 지원서를 제출했습니다. 비록 온라인 로스쿨이었지만 13살 지원자를 받아들이는 것은 그들에게도 전례 없는 도전이었을 겁니다. 입학 담당자들의 고민이 깊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제임스의 실력과 열정, 그리고 그의 명확한 비전은 모든 걸 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지금도 그때 합격 통지를 받던 순간이 생생합니다. 봉투를 열던 제임스의 떨리는 손가락, 그리고 합격 소식을 확인한 후 그가 지었던 담담한 미소까지. 비록 겉으로는 침착해 보였지만 그의 눈가에 맺힌 눈물을 저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박가족의 식탁에서는 특별한 축하 파티가 열렸다고 했죠. 2020년 가을 코로나19로 대부분의 수업이 온라인으로 전환되던 시기에 제임스의 첫 로스쿨 수업이 시작되었습니다. 대부분의 교수들은 13살 학생의 수업 참여에 깊은 회의감을 표현했습니다. 일부 교수는 이것이 학교의 권위를 실추시킬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고 어떤 교수는 아동 학대의 소지가 있다며 반대하기도 했죠. 하지만 그들의 우려는 단 한 번의 수업으로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첫 수업은 헌법 개론이었습니다. 200년이 넘는 미국 헌법의 역사를 다루는 수업에서 교수님이 던진 질문에 제임스가 조용히 손을 들었습니다. 1803년 마베리 대 메디슨 판례와 현대 사법심 사건의 관계에 대해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순간 강의실에는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하지만 제임스의 대답은 완벽했고 깊이 있는 분석은 교수님마저 잠시 말을 잇게 만들었습니다. 특히 헌법적 해석과 역사적 맥락을 자연스럽게 연결하는 그의 설명은 법대 3년차 학생들도 하기 어려운 수준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진짜 놀라운 건 제임스의 학습 방식이었습니다. 그의 하루 일과는 철저한 계획 하에 진행되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밤 10시까지
하루에 1000페이지가 넘는 법률 서적을 읽어냈고 주요 판례 4000개를 2만 번 이상 반복해서 풀어냈습니다. 그의 방은 마치 작은 법률 도서관 같았죠. 책장마다 색깔별로 분류된 포스트잇이 빼곡히 붙어 있었고 벽에는 주요 판례를 정리한 마인드맵이 가득했습니다. 가족들과의 스터디 방식은 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매일 저녁 6시부터 8시까지는 리걸 디너 시간이었습니다. 식탁에는 그날의 주요 판례가 프린트되어 있었고 가족들은 식사를 하며 열띤 법률 토론을 벌였죠. 아버지는 변호사 역할을, 어머니는 판사 역할을 맡았고 둘째 엠마와 막내 사라도 각자 배심원이 되어 적극적으로 토론에 참여했습니다. 이 독특한 가족 스터디는 후에 엠마와 사라도 법조인의 길을 선택하게 된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온라인이라는 환경은 오히려 제임스에게 유리하게 작용했습니다. 수업을 녹화해서 반복 학습할 수 있었고 자신만의 페이스로 진도를 나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각 수업을 최소 3번씩 다시 보며 노트를 정리했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교수님께 이메일로 질문을 보냈습니다. 교수님들은 그의 날카로운 질문에 때로는 당황하기도 했어요. 중간고사 시즌이 되자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습니다. 제임스는 전체 수석을 차지했을 뿐만 아니라 로스쿨 역사상 최고 점수를 기록했습니다. 교수진들은 그의 답안지를 보며 감탄을 금치 못했다고 해요. 특히 판례 분석에서는 기존 법대생들도 생각하지 못한 새로운 관점을 제시했는데 현대 사회의 기술 발전과 법의 역할을 연결시킨 그의 통찰력은 교수들 사이에서도 화제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순탄했던 것은 아닙니다. 하루 17시간의 빡빡한 스케줄은 때로는 제임스의 체력을 한계까지 몰아붙였고 또래 친구들과 어울릴 시간이 거의 없다는 것도 큰 고민이었습니다. 특히 성장기 청소년에게 필요한 운동과 휴식이 부족하다는 걱정도 있었죠. 이때 가족들의 지원이 큰 힘이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두뇌 발달에 좋은 특별 식단을 연구하셨고 매 끼니마다 신선한 재료로 영양가 높은 식사를 준비하셨습니다. 아버지는 주말마다 온 가족과 함께 등산을 다니며 체력 관리를 도왔고 등산 중에도 자연스럽게 법률 이야기를 나누며 학습의 연속성을 유지했습니다. 동생들은 서로의 좋은 친구이자 라이벌이 되어주었죠. 그렇게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고 제임스는 모든 사람의 예상을 뛰어넘는 성과를 보여주었습니다. 로스쿨 1학년 과정을 전체 수석으로 마쳤을 뿐만 아니라 이미 여러 로펌에서 인턴십 제안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13살의 나이로 시작된 그의 도전은 이제 현실이 되어가고 있었고 법조계의 새로운 역사를 쓰고 있었습니다. 2023년 11월의 차가운 저녁, 저는 제임스에게서 한 통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평소 침착하던 그의 목소리가 처음으로 떨렸습니다. 선생님, 합격했어요. 제가 변호사 시험에 합격했습니다. 말을 마친 후 그가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17세 11월, 캘리포니아주 역사상 최연소 합격이라는 대기록의 순간이었습니다. 사실 이 결과는 예견된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제임스는 로스쿨 마지막 학기를 시작하면서부터 변호사 시험만을 위한 특별한 준비에 돌입했거든요. 다른 학생들이 취업 준비로 바쁠 때 그는 이미 자신만의 완벽한 학습 계획을 세워두었습니다. 매일 새벽 5시, 어김없이 제임스의 하루는 시작되었습니다. 아침 6시부터 8시까지는 판례 암기, 오전에는 객관식 문제 풀이, 오후에는 주관식 연습, 밤 10시까지 이어지는 빡빡한 일정이었죠. 특히 변호사 시험의 핵심인 객관식 문제는 무려 2만 번 이상을 반복했습니다. 시험에 나올 수 있는 모든 유형을 완벽하게 마스터할 때까지 쉬지 않았죠. 더욱 놀라운 소식은 그 후에 찾아왔습니다. 제임스의 합격 소식이 알려지자마자 툴레어 카운티 지방검찰청에서 전례 없는 제안을 해왔습니다. 18세가 되면 즉시 검사로 임용하겠다는 파격적인 제안이었죠. 200년이 넘는 미국 법조계 역사상 최연소 검사의 탄생이 예고된 순간이었습니다. 이 소식을 전해 들은 제임스의 표정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잠시 말을 잊은 채 창밖을 바라보던 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제가 꿈꾸던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제 정말 세상을 바꿀 수 있겠죠? 그의 눈빛에는 12살 때 처음 로스쿨 진학을 결심하던 그 순수한 열정이 그대로 담겨 있었습니다.
성공 비결을 묻는 언론의 질문에 제임스는 항상 겸손하게 답합니다. 저는 그저 한국의 평범한 학생이에요. 다만 부모님께서 만들어주신 완벽한 학습 환경과 끊임없는 반복 학습이 저를 여기까지 오게 했죠. 그의 이 대답은 미국 교육계에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제임스의 성공은 가족 전체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특히 여동생 엠마의 변화가 놀라웠죠. 엠마도 13살부터 온라인 로스쿨을 시작했고 오빠와 똑같은 방식으로 공부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함께 일어나 공부하고 저녁에는 함께 판례를 분석하며 주말에는 모의 재판을 하죠. 엠마의 눈빛에서 오빠 못지않은 강한 의지가 느껴졌습니다. 박가족의 교육 방식은 이제 미국 교육계의 새로운 모델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체계적인 시간 관리, 가족 중심의 학습 문화, 끊임없는 반복과 토론. 많은 교육 전문가들이 이들의 방식을 연구하기 시작했고 실리콘밸리의 교육열 높은 가정들은 이미 박스타일이라 불리는 이 방식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습니다. 특히 가족 전체가 하나의 목표를 향해 함께 나아가는 모습은 개인주의가 강한 미국 사회에 신선한 충격을 주고 있죠. 제임스의 성공 스토리는 한국에서도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미국에서 태어나고 자랐지만 한국의 교육 정신을 이어받아 이뤄낸 성과라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깊었죠. 제임스는 검사로서의 새로운 도전을 시작했습니다. 여전히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판례를 연구하고 주말이면 가족들과 법률 토론을 합니다. 특히 첫 재판에서 승소했을 때는 피해자의 가족들이 그를 찾아와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고 해요. 그의 꿈은 이제 더 커졌습니다. 언젠가는 대법관이 되어 더 나은 사회를 만들고 싶다고 했는데 그의 진정성 있는 목소리에서 그 꿈이 현실이 될 것이라는 확신이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2024년 11월 더욱 기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제임스의 여동생 엠마가 17세 8개월의 나이로 변호사 시험에 합격한 것입니다. 오빠보다 3개월이나 어린 나이에 이룬 성과였죠. 제임스와 엠마 남매가 성공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박가족만의 특별한 교육 철학이 있었습니다. 이들의 교육 방식은 단순한 공부가 아닌 삶의 방식에 가까웠죠. 가장 인상적인 건 박가족의 혁신적인 주거 공간 활용이었습니다. 특히 한국 가정이 거실을 공부방으로 만든다는 것은 미국에서 큰 반향을 일으켰어요. 박 부부는 과감하게 주침실을 도서관 겸 공부방으로 개조했습니다. 침대 대신 책장을 들이고 넓은 공부 테이블을 놓았죠. 부부는 작은 방으로 옮겨가며 불편을 감수했지만 그들에게는 자녀 교육이 최우선이었습니다. 한국 부모의 희생이 많은 미국인들에게 놀라움을 안겨주기도 했어요. 특히 제임스의 공부방의 룰은 더 놀라웠어요. 이곳은 오직 학습만을 위한 성스러운 공간이었어요. 스마트폰은 물론 음식물 반입도 금지였죠. 침실과 공부방을 완벽히 분리함으로써 아이들은 이곳에 들어서는 순간 자연스럽게 학습 모드로 전환될 수 있었다고 합니다. 하루의 시작은 새벽 5시, 온 가족이 함께 했습니다. 부모님도 아이들과 함께 일어나 각자의 역할을 했죠. 아버지는 출근 전 영어 첨삭을 봐주었고 교사 출신인 어머니는 전반적인 학습 관리를 맡았는데 특히 효율적인 시간 관리와 학습 계획 수립에 탁월했다고 해요. 특히 부모님과의 법률 대화는 자연스럽게 법조인으로서의 소양을 키우는 계기가 되었죠. 일요일에는 지역 법률 상담소에서 봉사활동을 하며 법조인으로서의 사회적 책임감도 배웠습니다. 학습 방식은 더욱 독특했습니다. 313 시스템이라고 불린 이 방식은 새로운 내용을 배우면 반드시 3번을 복습하고 한 달 후에 다시 한번 정리한 뒤 3달 후에 최종 점검하는 것이었죠. 특히 중요한 판례의 경우 100번 이상 반복해서 읽었다고 합니다. 이 과정에서 단순 암기가 아닌 깊이 있는 이해와 응용력이 자연스럽게 길러졌습니다. 제임스와 엠마의 시너지도 특별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멘토이자 라이벌이었죠. 오빠인 제임스가 먼저 길을 개척하면 엠마는 그 경험을 바탕으로 더 효율적인 학습법을 찾아냈습니다. 예를 들어 제임스가 판례를 분석할 때 사용한 마인드맵 방식을 엠마는 더욱 발전시켜 시각적 요약 기법을 개발했죠. 여기에 막내 사라까지 합류하면서 이들의 스터디는 더욱 풍성해졌어요. 가장 놀라운 건 이런 강도 높은 학습 속에서도 아이들이 즐거워했다는 점입니다.
박 부부는 결코 공부를 강요하지 않았어요. 대신 아이들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작은 성취에도 진심 어린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인지 세 남매 모두 자발적으로 법조인의 길을 선택했고 지금도 그 선택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어요. 부모님의 헌신도 특별했습니다. 어머니는 교사직을 그만두고 아이들의 교육에 전념했고 아버지는 늦은 밤까지 아이들과 함께 공부했죠. 때로는 과하다는 걱정도 있었지만 아이들이 즐겁게 공부하는 모습을 보며 확신을 가졌다고 해요. 이제 박가족의 교육법은 미국에서 하나의 모델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체계적인 시간 관리, 가족 중심의 학습 문화, 명확한 목표 설정. 이 모든 것이 조화를 이루며 놀라운 결과를 만들어냈기 때문이죠. 사실 처음에는 많은 비판이 있었습니다. 13살의 나이에 로스쿨 입학이라니, 이건 아동학대라는 목소리가 높았죠. 심지어 일부 교육단체에서는 박 부부를 고발하겠다는 위협까지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제임스와 엠마가 연이어 17세의 변호사 시험에 합격하면서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미국의 주요 언론들은 앞다투어 이들의 성공 스토리를 다뤘고 교육 전문가들은 한국식 교육의 장점을 재평가하기 시작했죠. 특히 하버드 교육대학원에서는 박가족의 사례를 연구 주제로 선정했습니다. 그들이 주목한 것은 단순한 성적이 아닌 가족 중심의 교육 시스템이었어요. 부모와 자녀가 함께 성장하는 모델, 이른바 패밀리 러닝이라는 새로운 교육 패러다임이 제시된 겁니다. 교육기관들의 변화도 눈에 띕니다. 여러 로스쿨에서 13세 이상 영재들을 위한 특별 전형을 검토하기 시작했고 온라인 교육과 오프라인 교육을 결합한 하이브리드 학습 모델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박가족의 영향은 법조계에도 미치고 있습니다. 여러 로펌에서 10대 인턴을 받기 시작했고 청소년 법률 교육 프로그램도 활성화되고 있죠. 나이가 아닌 능력으로 평가받는 문화가 조금씩 자리 잡고 있는 겁니다. 그네는 제임스와 엠마의 스토리가 다큐멘터리로 제작된다는 소식도 들립니다. 한국의 교육열과 미국의 기회가 만나 만들어낸 성공 스토리, 그리고 그 과정에서 재정립된 가족의 의미까지 많은 것을 담아낼 예정이라고 하네요. 어느덧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박가족의 이야기를 지켜보면서 저는 교육의 진정한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보여준 것은 단순한 성공 스토리가 아닌 교육을 통한 가족의 성장이었기 때문입니다. 제임스는 이제 툴레어 카운티에 떠오르는 신예 검사가 되었습니다. 엠마는 변호사 시험 합격 후 곧 검사가 될 예정이고 16세의 막내 사라는 로스쿨에서 자신만의 길을 개척하고 있죠. 특히 인상 깊었던 것은 이들이 성공에 취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오히려 더 큰 책임감을 느끼고 있더군요. 제임스는 주말마다 저소득층 청소년을 위한 법률 교실을 열고 있고 엠마는 여성 법조인 멘토링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박 부부는 여전히 같은 자리를 지키고 계십니다. 매일 새벽 5시 세 자녀와 함께 일어나 하루를 시작하시죠. 많은 사람들이 묻습니다. 어떻게 이런 기적 같은 일이 가능했냐고요. 저는 이렇게 답합니다. 그들에게 교육은 성공을 위한 수단이 아닌 가족이 함께 성장하는 과정이었다고요. 한국의 교육열과 미국의 기회가 만나 만들어낸 이 특별한 이야기는 이제 새로운 장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지금 미래 교육의 한 모델이 만들어지는 순간을 목격하고 있는지도 모르겠네요. 그들이 앞으로 또 어떤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갈지 저는 무척 기대가 됩니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이들의 이야기가 많은 이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들은 지금도 새로운 꿈을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으니까요. 끝으로 한마디 덧붙이고 싶습니다. 무엇보다 가족이 함께할 때 우리는 더 큰 꿈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한국의 가족 문화가 만들어낸 기적을 기억하세요.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세 남매를 훌륭하게 키워주신 부모님 정말 대단하십니다. 미국에서 가장 멋진 법조인이 되길 바라며 대한민국을 빛내주셔서 자랑스럽고 고맙습니다. 여러분의 의견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